오늘 이제 영가형각 이제 증도가 오늘 부분은요. 법신 강요 무일물 본원자성 천진불 하는 부분입니다. 법신 강요 무일물. 법신을 깨달아 요달하니 한 물건도 없다. 이 법신이라는 게 이제 법의 몸, 우리 법신이 부처죠. 법신이 부처고,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고, 이 육신을 가지고서 이 세상이라는 곳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진실을 깨달으면, 진리를 깨닫고 나면, 아, 이 몸이 내 몸이 아니었구나. 이 몸이 내 몸이 아니라 법신이 진짜 내 몸이라는 거죠. 이 육신이 내 몸이 아니었고 법신이 진짜 내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전도몽상 착각하고 살아온 거예요. 이 몸만 내 몸이야 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이 충격적인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충격적일 뿐 아니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노, 불교는. 이게 명백하게 난데, 이 몸이 육신이 명백하게 나지 어떻게 육신이 아닌 또 다른 내 몸이 있다는 얘기냐, 어디 있냐 도대체. 이게 좀 황당한 얘기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 황당한 얘기가 불교에선 되게 그 평범한 얘기죠. 보편적인, 너무나 누구나 흔해 빠진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법신이냐, 즉 뭐가 내 몸이냐. 내 몸은 육신이 아니라 법신이 내 몸이라고 했는데, 그럼 뭐가 법신이냐? 산하대지 온 우주 전체가 통으로 내 몸 아닌 것이 없다. 하늘, 구름, 달, 별, 책상, 책, 사람, 나와 너, 나와 세계, 나와 우주, 모든 것이 전부 다 내 몸이라는 소리예요. 온 우주 전체가 내 몸이었다. 나는 이 몸이 난 줄 알았는데 이 몸이 내가 아니라 이 온 우주 전체가 내 몸이었다. 이게 법신을 깨닫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한번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이 가르침은 직접 와서 보라는 가르침이다 이러거든요. 즉 직접 와서 자기가 직접 한번 체험해 봐야 된다. 그리고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진짜 나는 이 몸이 아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정말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삶에서 정말 경험하는 것은 무엇일까? 정말 내가 살면서 체험하는 거? 경험하는 거? 진짜 삶이라는 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 이제 궁금해야 되는데, 우리는 삶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눈앞에 있는 삶을 그냥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눈앞에 있는 삶을 자기 식대로 경험한다고 했잖아요. 자기 업대로, 자기 해석, 자기 판단대로. 이게 분별심을 가지고 경험한다. 분별망상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경험한다. 그러니까 진실을 못 보는 거거든요. 진짜를 경험 못하는 거거든요. 법신을 경험 못하는 거죠. 그럼 이제 진짜를 경험하는 것은 뭐냐? 내가 뭐 눈으로 무언가를 볼 때 보고 나자마자 누구나 보자마자 보는 대상에 대해서 세 가지 느낌이 일어나거든요. 부처님은 그걸 고수, 락수, 불고불락수 이랬어요. 셋 중에 하나예요. 좀 안 좋은 느낌을 주는 대상이 있죠. 또 좋은 느낌을 주는 대상이 있죠. 좋은 느낌, 싫은 느낌, 그저 그런 느낌,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저 그런 느낌에는 우리가 관심을 안 갖죠. 별로 신경을 안 쓰죠.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분명히 있었는데도 나는 그게 있는 줄도 모르고 평생을 왔다 갔다 하고 사는 거죠. 발 아래 꽃이 집 앞에 펴 있어도 내가 관심이 없으면 그건 내 인생은 없는 거죠. 나의 우주에는 아예 없었던 거예요. 내가 관심이 없었으니까. 과도하게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과도하게 싫어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건 내 인생에 그냥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불고불락수인 것은 나를 괴롭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무언가 세상을 봤는데 우리는 대부분 좋다라고 해석하거나 싫다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똑같지 않죠. 연예인 어떤 사람 아니면 정치인 어떤 사람을 딱 이름을 부르면 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님 이렇게 딱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에 대해서 저마다 느낌이 다 다르잖아요. 좋은 느낌의 사람도 있고 싫은 느낌의 사람도 있고 그저 그런 느낌의 사람도 있단 말이죠. 모든 대상이 다 마찬가지죠. 예수님, 뭐 부처님, 뭐가 됐든 모든 대상, 눈에 보이는 모든 대상이 전부 다 좋거나 싫거나 하는 식으로 자기에게 해석이 되는데, 대상에 따라 그 대상이 좋은지 싫은지는 사람들마다 자기 업에 따라 다 다르죠. 멀끔하게 잘생긴 사람인데 나는 저렇게 생긴 사람한테 옛날에 아주 차이면서 되게 기분이 나빴다. 그래서 저런 사람만 보면 막 화가 나고 막 괴로운 사람도 있겠죠. 혹은 그런 사람 보면 아주 좋은 느낌이 일어나는 사람도 있겠죠. 그건 업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그럼 보세요. 업이 다르니까 우리는 대상을 다르게 해석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좋은데 다른 사람은 그게 싫은 거예요. 어떤 사람에겐 좋게 보이는 게 다른 사람에겐 싫게 보이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은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니죠. 그건 자기 해석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보는 것도 문제죠. 나쁘게 보는 것도 문제죠. 그 문제라는 말은 자기가 만든 분별이죠. 분별망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이렇게 좋다, 나쁘다라고 해석만 하고 그냥 넘어가면 또 모르겠는데, 좋다고 해석한 다음에 좋은 것은 내 인생에 더 많이 갖고 싶다 해가지고 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집착해서 더 많이 갖고 싶다. 나는 내가 좋은 것은 더 많이 보고 싶고 내가 싫은 것은 더 꼴보기 싫다 해서 밀쳐내려고 하고, 이 두 가지 취사 간택심을 일으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것들은 상관이 없는데, 좋다거나 싫다고 생각하는 어떤 대상을 좋은 건 취하고 집착하려고 하고 싫은 건 버리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게 중생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중생심인 거예요. 여기서 괴로움이 시작되죠. 근데 좋아서 취하고 싶은데, 내 걸로 갖고 싶은데 가져지지 않을 때, 더 갖고 싶은데 더 갖지 못할 때, 그럴 때 화가 나고 괴로운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상을 보고 갖고 싶다, 근데 못 가져서 괴롭다, 이런 마음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것은 사실은 갖고 싶은 게 아닌데,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석했던 것일 뿐인데, 그리고 그것을 내가 가졌을 때 나에게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저 사람과 친해지면 나는 좋을 거야,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내가 저 회사에 들어가면 나는 큰 돈을 벌 거야, 저 회사에 가면 좋겠어, 다른 회사는 싫어, 마음에 안 들어, 난 저 회사를 가고 싶어, 그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를 집착한 거잖아요. 그 회사를 가고 싶다고 집착하고, 또 좋은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내가 내 업에 따라서 좋은 느낌이 일어난 것도 허망하죠. 그건 자기 업에 따라 일어나는 느낌이니까. 업에 따라 일어나는 느낌이라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좋다 나쁘다라는 그 자체도 허망한데, 좋다라고 느껴지는 느낌이 일어날 때 그거를 집착해서 내 걸로 가졌으면 좋겠다, 내가 그 사람과 결혼했으면 좋겠다,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생각이 옳으면 상관없죠. 옳으면은 그렇게 하면 되죠, 그죠? 근데 그 생각이 옳다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내 생각, 어리석은 생각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고, 그 생각은 옳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옳은지 틀린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집착이 뭐예요? 옳다라고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이 보면 전부 다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좋겠어 하고 그 사람과 같이 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집착을 해서 결혼한 거잖아요. 근데 하고 보니까 알 수 없잖아요. 하고 보니까 야, 역시 나는 선택을 잘했어 하고 인생이 확 피는 사람이 있겠죠. 너무 행복한 사람이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때는 다 좋아서 결혼했지만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야,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결정을 완전 제일 망쳐버렸구나, 인생 되돌릴 수도 없고 완전히 그냥 이렇게 망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알 수 있었습니까? 알 수 있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살아봐야 알지, 살아보기 전엔 몰랐단 말이죠. 또 콩깍지가 거치고 나서야 알지, 이게 거치기 전에는 몰랐단 말이죠. 겉으로 봤을 때 뭐 이렇게 대기업, 유명한 대기업 다니면 다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거길 나는 취직할 거야 라고 막 죽도록 노력해서 취직했지만 그게 자기하고 안 맞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기 업과 맞지 않아서 거기에 있는 윗사람이 나를 막 너무 괴롭혀서 죽을 것처럼 괴로워서 내 인생 완전 막 인생 괴로워지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게 좋아서 더 갖고 싶어, 저건 싫으니까 없애버리고 싶어 했는데 그게 옳으냔 말이에요. 그 생각이 옳으냔 말이에요. 내가 취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걸 갖는 게 정말 맞을까요? 내가 갖기 싫은 건 내 인생에 없애버리는 게 정말 맞을까요? 그게 틀렸단 말이에요. 이건 갖고 싶고 저건 갖기 싫어라는 거, 그게 망상이란 말이죠. 그걸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그게 내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태까지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삶의 경험 속에서 배우고 익히고 공부해온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른이 되면 내가 좋고 나쁜 거 판가름할 줄 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걸 판가름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어른이 되면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알아 하고 자식들한테도 그걸 강요하려고 하죠.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대학을 가야 돼, 이런 전공해야 돼, 그런 것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제 강요를 하죠. 뭘 가지고? 내 업을 가지고. 내가 살아온 업에선 그런 직장 가지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그 아이 업에선 그런 직장 가져도 되는 아이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면서 아는 척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좋은 건 이런 거고 나쁜 건 이런 거야를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 지혜예요. 이게 무분별지혜예요. 이게 반야지혜를 무분별지라고 불러요. 근데 무분별지의 반대는 분별지잖아요. 분별지가 어리석음, 망상, 무명, 어리석음이에요. 근데 세상에서는 분별 잘하는 지식, 그거를 훌륭하다고 치잖아요. 근데 이 출세관법에서는, 이 마음공부에서는 분별 잘하는 사람이 제일 멍청한 사람들인 거예요.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고 제일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자기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남도 괴롭히죠. 자기 생각이 뚜렷한 사람들 보면은 자기 생각과 틀린 사람을 막 내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막 평가 판단하고 이러잖아요. 그 사람 앞에 가면 내가 자꾸 판단받고 평가받고 내가 못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그 사람 앞에서 뭐 말을 못 하겠다니까요. 생각이 똑 부러진 사람들은. 이게 지금 여러분 많이 들어본 얘기죠, 그죠?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이게 현실에서 하나도 실천이 되냔 말이에요. 이게 많이 들은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내 인생에 취할 게 하나도 없구나, 버릴 게 하나도 없구나,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아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정말 그렇다고 이게 이제 가슴에서 확 소화가 되고 이러면 진짜 삶이 그렇게 되는 거죠. 겉으로는 취할 거 취하고 버릴 거 버리는 삶을 계속 살아요. 계속 사는데 나는 더 이상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어리석은 중생들은 취할 거 취하고 버릴 거 버리는 거 혈안이 돼 사는 거고,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취할 거 취하고 버릴 거 버리는데 취할 거 취해줘도 좋고 안 취해줘도 좋고, 버릴 거 버려줘도 좋고 안 버려줘도 좋고, 나는 이걸 취하고 이걸 버리지만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그러니까 망구에 괴로울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마음은 내는데 머무는 건 없으니까요. 집착하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도 좋고 저렇게 돼도 좋은데 그렇다고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요. 자기 또렷하게 자기 생각이 있어요. 옳다 그르다 판단하고 구분할 줄 알아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열정적으로, 순수한 열정으로 막 일을 해나가는 에너지가 더 커요. 왜 더 큰지 아세요? 모르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들은, 옳다 그르다 분별을 명확히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돼 하고 명확하게 밀고 나가잖아요. 근데 속마음 깊은 곳에는 전부 다 두려움이 있어요. 진짜 이렇게 하면 될까? 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딱 주장하고 막 열심히 하면서도 속으로,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이 회사 사장이나 이런 분들이 리더들이 앞에서 사람들한테 끌고 가게 해야 되니까, 야 나를 따르면 돼 하고 이제 막 자신감 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앞에서는 사람들이 안 따라오면 안 되니까 나를 따라 이렇게 해놓고 뒤에 가서 자기는 혼자서 두려움에 떤단 말이에요. 벌벌벌 떤단 말이에요. 근데 앞에서 떨면 안 되는 거예요. 앞에서는 나는 명확한 신념이 있는 것처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끌고 가려면. 원래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 회장 뭐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외로운 거예요. 두려운 것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앞에서 내 뜻대로 가자 이렇게 해놓고서 사람들 우르르 따라오게 강렬한 카리스마로 끌고 나서 뒤에 가서 혼자서 술 먹고 막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뒤로 가서 몰래 이 점집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옛날 임금들이 그렇게 점집을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랬던 거예요. 본인은 모르니까 이걸 확실히 아는 누군가에게 기대고 의지하지 않으면 이 정신병 올 것 같은 거예요. 이 두려움, 불안감이. 그 말은 뭐예요? 자기도 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진짜 옳은지 그른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깊은 곳에서는. 그러니까 이 모르니까 모르는 것을 모를 뿐으로 탁 맡겨둬 버리면 괜찮은데 모를까봐 두려움이 커지는 이유는 뭐냐면 뭐가 있느냐면요. 정해진 법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금강경에 보면 무유정법이라는 놀라운 구절이 있잖아요. 무유정법. 정해진 법이라는 어떤 길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처님 가르침을 하나하나를 내가 이렇게 확 와닿으면요. 이게 놀랍게 실천이 가능한 이야기들이에요. 놀라운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 놀라운 얘기를 너무 흔해 빠지게 맨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를 너무 흔해 빠지게 들으니까 제가 자꾸 막 이게 이렇게 그냥 이러고 지나갈 게 아닌데 너무 쉽게 듣고 지나가시더란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결정을 내리고 나서 두려운 이유는 뭐예요?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어딜 갈까 딱 하나 정하고 나서 두렵잖아요. 내가 결정 잘한 거 맞나? 이사 가는데 이 집, 저 집 어디가 나중에 더 좋은 집인가 모르잖아요. 자식에게 이 회사 가라, 저 회사 가라. 2개, 3개 붙었다 그러면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이렇게 딱 결정 내려주는 척은 하는데 결정 내려주고 나서 모르잖아요. 내가 괜히 망친 거 아니야 싶잖아요. 여러분 그 애들 어느 정도 머리가 크면 자식들한테 부모로서 이렇게 조언은 해주지만 왠지 좀 지혜가 있는 분들은 그러죠. 옛날 같으면 이렇게 내가 알아. 아빠 엄마는 삶을 살아봐서 알아 하고 너는 뭐 이런 데로 회사 가고 이런 대학을 가고 뭐 투자는 이런 데다가 하고 이렇게 아는 것처럼 딱딱 얘기를 해 주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많은 분들은 그걸 한두 번 해보니까 욕만 먹더라 하는 걸 아시잖아요. 왜냐면 해가지고 잘 되면 내가 최종 결정 내렸으니까 내가 잘한 거예요 하고 이제 자기가 잘했으니까 엄마 아빠한테 고맙단 말도 안 해요. 지가 잘한 줄 알고. 근데 엄마 아빠가 뭐 여기에 집을 사래 집을 샀는데 망하면 네 엄마 아빠 탓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상담을 많이 했거든요. 보살님이 자기가 물어봐가지고 야 너희들 막 연끌을 해서라도 여기를 사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당신은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됐으니까. 근데 엄마라고 그게 100% 다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맞아도 나중에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지금은 안 맞아도 나중에 맞을 수도 있고. 근데 그 얘기 했다고 아들 며느리가 그렇게 날 안 볼라랬는데요. 그냥 막 그렇게 원망을 하고 그렇게 막 뭐라고 한대요. 그럼 나는 불안해가지고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걸 대신 결정 내려주면 안 되죠. 그냥 조언은 해주되 결론은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조언만 할 수 있어. 이게 이제 지혜로운 거죠. 그럼 여기엔 뭐가 있어요? 집착이 없죠. 나는 내가 아는 선에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데 최종 결정은 너가 내려야 돼. 난 100% 몰라. 100% 알 수 없어. 그런데 내 지혜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어떤 지혜에서 한정된 지혜 속에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조언은 이런 거야. 여기까지야 나는. 그런데 그게 다 맞다고 할 수는 없다. 이게 진실한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은 자기가 그냥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죠? 자기가 결정 내릴 때 두렵잖아요. 왜 두렵느냐? 정해진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내가 A라는 결정을 내리느냐 B라는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완전 뒤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나에게 달린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 선택 하나 대학교 선택할 때는 과를 어디 갈까 하다 대충 성적에 맞춰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쟤도 성적에 맞춰 대충 갖고 나도 성적에 맞춰 대충 갖고 그냥 과 이름이 멋있어 보여서 그냥 가고 막 이러잖아요. 애들 때 모르니까. 그런데 그렇게 다들 그렇게 그냥 어찌어찌 하다가 갔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그냥 제대로 걸려가지고 잘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야 진짜 알아보고 갈 걸 하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놀라운 점은 그게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에요. 내가 잘 선택하면 내 인생이 대박 날 거고 내가 못 선택하면 내 인생이 쪽박 찰 거야. 그게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에게 달린 일이라고 여기면 내가 하는 결정이 너무 중요해지잖아요. 이 결정에 따라서 내 인생이 완전 뒤바뀌니까 이 결정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결정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그걸 결정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또 정해놔도 안 되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연 따라 되겠단 말이에요. 인연 따라. 자기 업의 상속자예요. 우리는 모두가 부모님의 상속자가 아니라 업의 상속자라 그러잖아요. 내가 결정 내린 그 결정한 생각, 그 결정의 상속자가 아니에요. 업의 상속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그냥 그래서 뭐 가슴 뛰는 삶을 살라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는 게 머리로 생각 자꾸 하지 말고 그냥 뭔가 이렇게 가슴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맘 편하게 해. 되든 안 되든 맘 편하게 하고 결정 내렸는데 그게 아니면 다시 돌아가서 다시 결정해. 그래가지고 잠깐 시간을 버렸거나 돈을 버렸으면 그것도 하나의 공부 과정이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집착 없이 가볍게 결정 내려도 된다는 거죠. 왜 될까요? 그 결정은 내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우주 법계가 법신불이 연기법이 저절로 내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볍죠. 결정 내릴 때 가볍죠. 아무리 인생에 중차대한 일을 결정 내릴 때도 가벼워요.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내가 지금 이 회사에 남아 있을까? 아니면 어디죠? 외국 저 멀리 막 지구 반대편의 외국으로 한 몇 년 가라고 하는데 갈까 말까 막 고민이 된다. 안 가도 가도 되는데 막 고민이 된다. 나는 몰라요. 가는 게 좋은지 안 가는 게 좋은지. 머리로 답을 내리고 해봐야 답이 안 나와요. 머리로 하는 작업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하되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두루두루 물어보고 이런 노력은 하되 결국에 가서는 그 결정 짓는 날 어떤 결정 내릴지 난 모른다 이런 열린 마음으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해서 두루두루 물어보는 거예요. 정보도 찾고. 그리고 마지막 결정은 내가 심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뭐 그날 어쨌든 그날 결정 내려지겠지 뭐.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인연이 내가 어느 한쪽으로 딱 기울 만한 어떤 그 인연을 보내준다니까요. 어떤 사람의 말이 막 확 와닿는다든지 갑자기 그때 뭐 어떤 특정한 정보를 보게 돼가지고 결국 이쪽으로 기울는다든지 그것도 없으면 그냥 딱 당일 가서 마음 가는 대로 그냥 해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제가 어찌 보면 되게 저 스님 지 인생 아니라고 저렇게 쉽게 얘기를 하나 싶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생각으로 해석 판단으로 결정 내리지 않는 길이고 또 그게 두렵지 않는 길이에요.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내일이라고 생각하면 두렵잖아요. 내일이고 내가 좋은 길과 나쁜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에 따라 미래가 달라진다고 느껴지면 심각하지만 내가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미래가 안 달라져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뇌과학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결정을 내리기 몇 초 전에 이미 결정은 나져 있다 이러고 어떤 연구에서는 몇 분 전에 이미 결정은 내려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수많은 연구들이 이게 몇 초인지 이런 게 달라서 그렇지 이미 뇌에선 내려져 있대요. 그리고 결국은 그걸 내리는 이게 숙명론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인연 따라 자기가 내려질 만한 걸 내린다니까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 자식이 태어났잖아요. 그럼 자식이 태어났으면 예를 들어 그날 내가 조금 늦게 이렇게 아기를 가질 걸 이러면 다른 자식이 태어날까요? 자기가 얼마나 자식이 온다니까 인연이 그 무수히 많은 그 중에 그 아이가 딱 들어오게 된 인연이 자기하고 인연이 맞는 사람이 들어오지 인연이 안 맞는 사람 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그 후회 안 하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그 조건을 조금 달리 했으면 좀 다른 애가 태어나지 않았을까 어쩌고 생각하겠지만 그 망상이잖아요. 자기와 인연 안 맞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님 원망하잖아요.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해준 걸 원망하잖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내가 얼굴도 못생기고 능력도 없고 머리도 나쁜데 부모님은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해줬어 하고 막 짜증을 내잖아요. 그거는 진짜 모르는 생각이죠.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건 자기가 그렇게 태어난 거지 어머니 아버지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즉 인연이 그렇게 만들어낸 거지. 인연에 좋아하지 하나도 자기가 하는 일이 없어요. 하나도 자기가 하는 일이 없습니다. 인연이 동의하지 않는데 자기가 할 수 없어요. 꽃 한 송이가 피는데도 이 온 우주가 봄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꽃은 피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빠져야 된다니까요. 자아가, 나라는 어리석은 아상이 내려놔져야 된단 말이에요. 나라는 아상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있습니까? 다 저절로 되지 않나요? 사실 저절로 돼요. 인생 배고픈 거 저절로 배고파지고요. 집에 갈 때 저절로 집에 가고, 여러분 운전대 딱 잡으면 딴 생각하고 있어도 발이 저기가 알아서 가속 페달도 밟고 브레이크도 밟고 지 알아서 다 해서 집에 딱 도착해 있다니까요. 밥 먹을 때 내가 먹고 싶으면 뭐 어떻게 먹는다 하지만 TV 보고 있어도 시간 지나고 나 보니까 밥 다 먹었단 말이에요. 소화도 알아서 다 되고, 나이 드는 거 알아서 나이 들고, 삶이 이게 저절로 살려지고 있어요. 인연 따라 살려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산다고 하고 내가 결정을 내린다고 하는 거에 너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내 미래는 완전 뒤바뀔 거야. 그게 맞다고도 할 수 없지만 또 틀리다고도 어느 한쪽에 딱 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껏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완전 내맡길 수 있죠. 즉 이렇게 내맡길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삶을 완전 통으로 내맡길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내맡길 수 없고요. 내가 좋고 나쁜 것을 결정짓는 주관자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 결정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제가 말을 하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냥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는 그 결정 내리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대 때 불교 공부를 하면서 제일 이렇게 많이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제 젊은 날에 결정 내릴 일이 많잖아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걸 시작할까 저걸 시작할까, 이걸 시도할까 저걸 시도할까, 뭐 이걸 갈까 말까, 뭐 이런 온갖 결정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결정의 순간들이 있는데 20대 때 결정의 순간이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그거 어떤 결정하냐에 따라서 미래가 바뀐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순간들마다 항상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야 진짜 부처님 같은 분이 딱 계셔서 이 딱 똑부러지는 답을 탁 가서 물어보면 여기, 탁 가서 물어보면 여기, 이렇게 딱딱 찍어주는 분이 계시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 항상 그 생각을 했어요. 왜? 그게 너무 스트레스니까. 그게 나에게 달린 줄 알았으니까. 그게 되게 심각한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정 내리는 게 제일 힘들었단 말이에요, 20대 때. 근데 왜 마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느 순간부턴가는 전혀 결정 내리는 게 힘들지가 않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그 결정 내리는 게 옛날보다 더 심각하지 않은 문제가 있을까요? 더 심각한 일도 많죠. 근데 전혀 심각하지가 않아요. 그냥 저절로 그냥 심각해지지가 않는 이유가 뭐랄까, 이게 그냥 말로 하자면 그런 것 같아요. 완전히 맡기고 살아서 그런 것 같아요. 삶에 완전 내맡기고 살아서 그런 것 같아요. 삶이라는 진리에, 현실이라는 진실에 완전히 맡기고 사니까 내가 좋은 결정을 내가 내린다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저절로 내려지니까 난 그냥 인연 따라 살 뿐이다. 근데 저절로 내려지는 결정에 그냥 귀 기울이면 그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뭔가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A로 가라 이런 식으로 막 그런 식의 결정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꿈 해몽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꿈 보면은 이게 무슨 상징일까? 이게 뭐 좋은 일이라는 상징일까? 나쁜 일이라는 상징일까? 헷갈리잖아요. 그거 명확하게 100% 어떤 뜻인지를 알 수 없잖아요. 약간 감으로 때려 맞춰야 되는 거지. 그런 것처럼 삶에서의 어떤 그런 결정이라는 것도 뭔가 그냥 이렇게 탁 맡기고 있으면 그냥 저절로 이렇게 주어진다는 느낌이 받아져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희한하게 이게 될 일들은 정확히 탁탁 떨어지는 거예요. 뭔가 착착 맞아 떨어져요. 한치 오차가 없이. 참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여간
자세히 얘기하기 뭐 A라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인데 A라는 결정을 내리면 더 큰 B라는 결정을 내릴까 A라는 결정을 내릴까라고 보면 무조건 B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B라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그래서 그냥 차선책인 A나 A-를 선택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A라는 걸 결정을 내리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다가 며칠을 고민하다가 A라는 결정을 내려서 그 A라는 것을 이제 결정 내리러 가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딱 일어나서 이 A라는 결정을 하루 이제 가야지 하고 이제 아침에 딱 나가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저를 잡고서는 잠깐, 제가 바쁘다니까 지금 중요한데 가야 돼 바쁘다니까 잠깐 한 5분만 앉아서 얘기할 수 있냐 그래서 그러시죠. 그분이 저를 잡지 않았으면 A를 결정했으면 이건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빼박이거든요. 쉽게 말해. A를 했으면 더 큰 B를 놓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잠깐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너무 고민하다가 얘기한다면서 그 A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이거 저한테 이 얘기 하느라고 얼마나 고민하셨어요. 며칠 동안 얘기를 할까 말 고민을 했는데 왠지 모르게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야 지금 나 안 붙잡았으면 이 큰일 날 뻔했다. 당신이나 나나 큰일 날 뻔했다. 그런 일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벌어지더라니까요. 뭐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리 심각한 어떤 결정이라도 이게 완전히 맡기고 사는 거예요. 그럼 맡기고 사는 데는 뭐가 있어야 맡겨지는지 아세요? 옳다 그르다라는 게 명확히 정해져 있어라고 생각하면 절대 못 맡겨요. 그리고 옳고 그른 게 정확히 정해져 있고 나는 그 중에 옳은 걸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어. 이런 사람은 못 맡겨요. 두려워서. 근데 다 아니에요. 옳고 그름도 정해져 있지 않고 나에게 그 선택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나에게 선택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나와 이 우주 법계가 함께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들으면 이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은 법계의 인연으로서 진리답게 살아오면서 진리다운 결정을 늘 내려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은 실패가 아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 생각으로 내 인생에 그때 그 결정만 내리지 말았으면 내 인생 뒤바뀌었을 텐데 하는 그 생각이 틀린 거 아닌가요? 그때 그 결정을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더라도 내 업이 그거기 때문에 그 업을 결정을 내린 거죠. 아니 저희 아버님이 그 연세에 지금 그 연세에도 아직도 재미삼아 하는 얘기겠지만 우리 시골 마을에 이마트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이마트 그 땅이 옛날에 할아버지 때부터 해서 우리 집 땅이었대요. 근데 그걸 팔까 말까 했을 때 팔아야 된다고 막 해가지고 팔았대요. 그 언제적 얘기예요? 이렇게 한 50년 60년 전 얘기래요. 그때 그걸 안 팔았으면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냥 허망한 자기 생각일 뿐이지 그때 팔고 안 팔고 하는 건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잖아요. 이게 여러분 시골 사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시골 사는 젊은이들은 학교 다닐 때 똑같이 공부 잘했어요. 똑같은 공부 실력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사 취직할 때 똑같이 비슷한 대학을 가고 대학교 졸업할 때 회사를 어디 취직할까에 어떤 사람은 그래도 고향이 좋지 않나 해서 고향에서 그 시골 작은 소도시에서 그냥 이렇게 거기서 산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기어이 막 그냥 월세 감당해 가면서 힘들어도 나는 뭐 월세 감당하더라도 나는 돈 버는 게 없어도 나는 서울 갈 거야 이러는 친구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어릴 때. 근데 그때는 욕을 했어요. 아이고 저는 건물만 들어가지고 지가 서울 가가지고 뭘 한다고 그 돈 버는 게 200인데 지금 나가는 게 한 150은 나갈 텐데 저금도 못하고 그래서 서울 가서 거지되다가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우리 옛날에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 보니까 그때 근근히 서울 간 친구들은 어찌 희한하게 잘 살아요. 뭘 하나 희한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근데 그때 시골에 살았던 친구들은 근근히 거기서 그냥 그러면 이런 걸 보고서 이 시골에 살던 친구들이 지금 와서 후회한단 말이에요. 야 그때 내가 서울 갔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랬어야 되는데 이러고 또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또 어떤 사람 옛날에 무슨 집을 샀는데 뭐 그냥 너무 과하게 이렇게 샀는데 난 이렇게 샀더니 이렇게 뭐 차이가 나더라는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부러워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거를 내가 그때 이걸 선택했다면
내 인연, 내 업, 내 복은 요만큼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과하게라도 한 게 맞았느냐? 다 맞았다고 할 수 없어요. 그렇게 과하게 욕심을 부렸는데 자기 복도 없이 욕심 부린 사람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망한 친구들도 있죠. 그냥 무너진 친구들도 있어요. 감당이 안 돼가지고 막 경매 들어가고 그래서 난리 난 친구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또 자기 복이 받쳐주는 사람은 거기서 또 이렇게 잘된 친구들도 있겠죠. 그럼 그런 걸 보고 우리는 비교하잖아요. 그때 내가 이런 결정만 했으면, 저런 결정만 했으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건 허망한 망상이에요. 그때 내 인연이, 내 업이, 내 복이 고만한 인연이었기 때문에 그걸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삶은 이대로 완전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만 완전한 이 삶에 분별심에 기반한 중계방송을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생각이. 나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완전하게 살고 있는데 생각은 자꾸 인생을 중계방송해요. 야, 너 고등학교 누구 친구 있지? 걔 봐, 대박 났잖아. 넌 그때 뭐 한 짓이야? 너 20대 때 이 결정 잘못했지? 걔는 대박 났잖아. 넌 뭐 하는 짓이야? 30대 때 너 결혼 잘못했지? 저 딴 사람은 뭐 결혼 잘해가지고 어땠는데 너는 맨날 썸만 하고 뭐. 죄다 인생의 곳곳에서 그런 분별심이 중계방송을 한단 말이에요. 남들과 비교 분별하면서. 근데 그게 허망한 종생심이고 망상심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하느라고 괜히 생각을 가지고 내 인생을 중계방송하고 내 인생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때 이랬으면 저랬으면 하는 그런 망상 때문에 인생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생각 때문에 눈앞에 지금 현실을 놓칠 필요가 없단 말이죠. 또 그러니까 그 과거에 얽매이는 생각 때문에 현실을 놓칠 뿐 아니라 또 미래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는 잘못된 결정을 내렸으니까 앞으로 미래에는 더 좋은 결정을 내릴 거야 하면서 미래를 위해서,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 온갖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공부하고 교육하고 뭐 하는 건 좋죠. 이것저것 옛날에 모르니까 내가 이랬구나, 좀 더 많이 알고 지식도 늘리고 그런 건 뭐 좋죠. 그냥 인연따라 한다면. 그러나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 막 온갖 생각을 가지고 거기 얽매여 있느라고 좀 눈앞에 있는 현실을 또 놓치는 일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늙고 병들고 죽으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지금을 느끼고 누리고 만끽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들도 많다. 그래서요, 지금 이제 제가 드린 이야기가 언뜻 들으면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스님, 그렇게 생활법문도 한 번씩 너무 좋습니다 이래요. 생활법문 따로, 이렇게 뭐 선법문 따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왜 하는 거고 깨달음을 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생활이 문제 없으려고, 생활이 괴롭지 않으려고, 괴로움과 괴로움에서 벗어남, 그게 사성제거든요. 그거밖에 없어요. 불교는 삶 따로 수행 따로가 아니에요. 어디 수행하면은 우리는 법복 입고 앉아가지고 뭐 앉아있거나 오래 앉아있거나 연불을 오래 하거나 아니면 간 호젓한 산사에 가서 뭔가 이렇게 천천히 길을 걸으면서 뭐 이렇게 풀 같은 거 얻어 먹으면서 뭐 이러고 있는 걸 명상이고 수행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수행자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너무나도 명백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임시로 너무 현실에서 너무 허덕이니까 잠깐 너무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방편으로 잠깐 절에 와서 좀 조용한 데서 잠깐 마음을 쉬세요 하고 임시 방편으로 그렇게 해주고 다시 조금 쉬어진 사람에게 다시 현실로 보내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잠깐의 어떤 처방약 같은 거밖에 안 돼요. 현실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삶의 문제, 여기에 문제가 없는 삶, 괴로움 없는 삶, 걸림 없는 삶, 그걸 살기 위해서 마음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현실과 마음 공부가 다를 수 있겠습니까? 다를 수가 없어요. 이 삶이 바로 수행처고 내가 사는 이곳이 도량이고 내 몸이 법당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완전히 내맡겨 버리면 이게 이제 분별심이라는 지식이 나를 지배하고 있을 동안은 분별심이 내 인생을 끌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분별해서 취사 간택하는 삶밖에 못 살아요. 좀 더 큰 삶을 살아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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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큰 삶을 살아야 돼요.
취하고 버리는 삶. 이게 취할 거야, 버릴 거야. 이게 취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 생각에 빠져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죠. 골치 아프죠. 스트레스 받죠. 근데 마음 공부를 하면 취할 게 본래 없고 버릴 게 본래 없구나. 내가 취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버리는 것도 아니구나. 삶이란 이 장대한 이 법신불이라고 하는 이 법신불이라는 이 법신부처, 이 현실이라는 부처, 이것뿐이구나. 그냥 여기 나라는 존재가 뭐 개입될 여지가 없구나. 그럼 이 전체가 이 법신이 자기인 줄 알면 법신이 이 현상 세계를 연기법으로 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법 자체를 인정하고 허용하고 내맡기게 되는 것이죠. 법에. 삶에 내맡기는 거예요. 삶이 진실이에요. 삶이 법이고 내가 바로 그 삶이고 내가 바로 그 연기법이고, 그러니까 법에 저절로 내맡겨져요. 그전에는 생각을 가지고 취사간택이 옳다 그러다라는 게 중요했다가 이제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또 내가 모르니까 중요하지 않죠. 나는 모를 뿐 하는 지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속 시끄러울 것도 없고 괴로울 것도 없고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죠.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인연이 알아서 자연스럽게 해나가는 거구나 하니까 내맡기고 사는 거예요. 내맡기고 사는데도 두려움이 없어요. 이거 어차피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두려움이 없다라는 건 내맡기고 했으니까 잘 되겠지, 이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없어요. 내맡기고 했으니까 잘 되겠지? 그거는 전혀 공부가 아니죠. 내맡기고 끝이에요. 그냥 잘 되든 안 되든. 그러니까 내맡기고 잘 될지 안 될지 나는 몰라. 잘 되는 인생은 좋겠지. 그럼 잘 되면 거기서 즐겁고 재밌고 막 신나게 재밌게 살아보자. 안 되면 돈도 없고 회사도 안 되고 뭔가 막 힘든 그 속에서 뭔가 또 삶을 지혜를 배우고 그 속에서도 한번 살아보자. 무엇이든 와라. 상관없다. 나는 내 인생 한번 왕창 망해도 괜찮아. 왕창 한번 막 그냥 더 부자가 돼도 괜찮아. 어디에도 마음을 닫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르니까요. 내 인생 망하면 안 될 것 같지만 왜 망하면 안 됩니까? 망하는 걸 통해서 삶의 지혜를 수확하고 배울 수 있거든요. 그 시간이 나에게 주어지는 고마운 배움의 시간이라면 그거 왜 감당 못합니까? 그걸 감당해야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깨달아갈 수 있는데요. 그거 감당할 수 있으면 이 삶을 감당한다는 게 뭐가 감당하는 거냐? 생각으로서 삶을 경험하는 게 아니고요. 생각을 빼고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생각, 판단, 분별을 빼고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살아온 그런 무거운 인생이 있었던 게 아니고, 좋거나 나쁜 인생이 있었던 게 아니고, 어떤 인생, 어떤 경험, 어떤 알아차림 뿐이에요. 세상에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예를 들어 막 꿈에 그리는 어떤 순간이 왔어요. 뭐 어쩌면 내가 회사에 취직했다거나, 아니 진급을 했다거나, 뭐 내가 뭐 책을 한 권 냈다거나, 뭐 너무 좋은 일이 있어서 막 회사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주는 순간이라거나, 너무 행복한 순간이 왔다 치잔 말이에요. 막 회사 사람들이 진급했다고 막 박수를 칠 때 막 그냥 붕 뜨잖아요. 막 기쁘고 막 붕 뜨고 너무 즐겁고 신나고 막 행복하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나는 진급해서 행복해 해석이잖아요. 진급해서 행복해 해석이잖아요. 진급해서 행복해라는 그 해석, 그리고 생각을 좀 더 몰아가 보면 더 기쁘겠죠. 와, 진급했으니까 이제 월급도 오르겠지. 다음 달부터 당장 월급도 오르겠지. 사람들이 나한테 이제 뭐 과장님 하다가 뭐 부장님 하겠지. 뭔가 이런 온갖 생각을 하면 막 점점 더 뭔가 모르게 이렇게 막 더 기쁘단 말이에요. 생각이잖아요, 생각. 실제 일어나는 일은 뭐예요? 그냥 주변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주고 있어요. 나는 지금 진급해서 신나는 일이 벌어진 게 아니고 어떤 소리가 들려올 뿐이에요. 사실은 그 소리를 알아차릴 뿐이고,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막 웃으면서 말을 걸 뿐이에요. 그 상황에 속지 않으면, 그 상황의 해석 판단에 끌려가지 않으면, 거기서 진짜 벌어지는 일은, 그러니까 우리가 꿈만 같은 어떤 순간 있잖아요. 와, 그때 구름을 나는 것 같았어 하는 꿈만 같은 순간 있잖아요. 그 순간이 내가 거기 그냥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렇지, 진짜 있는 게 뭔지를 경험해보면 막 꿈만 같은 순간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경험일 뿐이에요. 어떤 알아차림 뿐이에요.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볼뿐의 경험. 근데 다양한 어떤 볼뿐의 경험이란 말이에요. 어떤 소리를 들을 뿐의 경험이고요. 어떤 냄새 날 뿐이고 맛볼 뿐이고 감촉을 느낄 뿐이고 어떤 생각이 일어날 뿐이거든요. 이 뿐의 자리에서는 사실은 그 알아차릴 뿐이 이게 전부지 나머지는 다 생각이잖아요. 생각으로 해석된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안근이 색경을 접촉해서 본단 말이야. 그럼 안식이 일어난다 그래요. 눈깊고 혀몸 뜻이 색성형 미촉법을 접촉할 때 안식, 이식, 비식, 서식, 신식, 의식이 일어난다. 즉 눈으로 무언가를 볼 때 자꾸 안식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안입이 서신의 보자마자 해석한 인식, 듣자마자 해석한 인식, 자기 인식, 판단, 분별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이 식이라는 게 분별망상이란 말이에요. 이 식이라는 게 실제는 안근이 색경을 접촉했을 때 식을 쫓아가지 않으면 그냥 눈으로 대상을 볼 뿐인데 사실은 거기서 눈으로 대상을 볼 뿐도 생각이에요. 그냥 봄, 이 경험이에요.